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보수 통합이죠. 이 보수 통합론을 가장 맨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박형준 통화대 교수인데요. 자, 전화 연결해서 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플랫폼 자유와 공화 어떤 것인지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이제 중도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지식인과 또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의 야권 정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음, 한편으로는 뭐 가치와 노선, 정책 이런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요. 다른 네. 한편으로는 지금 야권의 그 바람직한 정치적 그 변화를 위해서 바깥에서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뭐 네, 내일 오고 27일 뭐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중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예.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음, 이 국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권 세력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의식하에 예,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야권의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된 모습으로는 총선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강력한 국정 견제 세력 또는 대안적 정치 세력을 만들기 힘들다 이런 네. 문제의식에서 예. 그런 어떤 야권 재편과 통합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수 통합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보수 통합이라고 하면 그 그림이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안에 이른바 안철수, 유승민계,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수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쓰고 있는 개념은 야권 재편과 통합입니다. 아, 야권. 그래서 이것 물론 야권도 뭐 여러 성향의 야권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생각하는 범주는 주로 중도와 보수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의 상당수 정치인들과 네. 또 정치 세력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수님. 우리 공화당은 당장 우선적인 통합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우리 공화당 자체가 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고 예. 또 실제로 지금 이 야권 재편과 통합을 도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확장성의 문제인데 예. 야권이 구조적으로 부딪혀 있는 예. 이런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에서 이 우리 공화당이 이 통합의 그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또 뭐 안철수, 유승민계가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거기서 네. 이제 국민적 지지세가 확인이 되고 외연이 확장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흡수하는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네네. 우선적인 통합이 어디에 있느냐가 지금 방점이 두어져야 되고 네네.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열려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뒤의 과정은 또 그 뒤의 정황 속에서 네. 결정이 돼야 될 일이죠. 아, 예. 그러면 이 통합의 그림은 예를 들어서 그 자유한국당이다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틀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서 헤쳐모여 이런 그림으로 그리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뭐 가치나 노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각 정치 세력 또는 주요 정치인들의 정책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예. 비롯되는 갈등 등도 장애 요인이고 예. 또 무엇보다도 이 큰 것은 그동안의 어떤 정치 과정, 특히 탄핵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깊이 패여 있는 감정의 고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뭐 기술적으로 풀기보다는 이 어느 때보다도 이 야권을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총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하고서는 자유한국당도 미래가 없는 것이고 예. 또 바른미래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함께 가져가느냐 아니면 네. 모두가 지는 그런 과정을 밟을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대담한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죠. 예. 근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 감정의 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감정의 네. 고를 형성된 가장 큰 계기는 누가 뭐라 해도 탄핵 아니겠습니까? 네. 이 탄핵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미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그 보수 정당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 과정까지 일에 대한 자성과 성찰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탄핵 자체에 특히 국회에서 일어났던 탄핵 과정에 대한 정치적 선택의 네. 문제를 둘러싼 이 입장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논쟁을 해봤자 감정의 골만 깊게 하는 네.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 사안이 그 논쟁의 이 중심에 들었으면 네. 다른 정말 더 그러니까. 중요하고 큰 이 과제를 그러니까요. 풀어나가기가 어렵죠. 예. 예. 근데 지금 교수님의 그러니까 그런 뜻은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른바 언론 분류법에 따르면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탄핵 문제를 일단 좀 유예를 하자라는 의견을 혹시 제시를 하셨는지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저희는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 정치 바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네. 쪽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얘기를 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감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 현실적인 정치 과정에서 예. 언제든지 그런 문제들이 빚어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작은 차이, 또 갈등, 또 논쟁 이런 거를 큰 틀에서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예. 결국 지금 야권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정치 리더들의 통큰 예. 이 대담한 결단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작은 차이 이제 소이를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 대동 여기로 이제 모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대동을 어떤 매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의 기본 이 가치나 노선 네. 이런 데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정체성을 너무 작고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자유주의와 이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그것이 헌법 가치인데 또 그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게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얼룩이 있습니다만은 얼룩은 반성을 해야 될 점이지만 네. 그러나 그런 어떤 가치에 동의하고 또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외치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 전략 네. 그것은 한미동맹에 기초를 하고 실제로 안보를 중심에 두고 이 한반도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이라면 예. 가치와 노선의 차이라는 건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의 차이나 감정의 차이, 감정으로 인한 골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야권 재편과 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반문 연대를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야권 재편과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반문 연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대안적 세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거는 중도나 보수의 층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지난 2, 3년간 보수 정당들이나 중도 정당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혁신을 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것이 원래 순서상 맞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통합을 통한 혁신을 하자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네.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이 그 정당 체질과 문화 노선을 혁신하느냐가 의제에 올라와야 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새로운 어떤 이 방식의 공천 혁신을 통해서 네네. 이 야권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네. 제대로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반분연대 질문을 드렸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문제로 좀 네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오는 24일에 황교안 대표 주도로 지금 이제 장애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장애 집회는? 그건 자유한국당이 원 국회를 포기하고 장애로 나가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한 번쯤 장애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고정 지지층의 단결을 또는 응집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 확장성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예. 이제 가장 큰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장애 집회를 하냐 안 하냐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확장성의 문제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네. 2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세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예. 이 확장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둬야 되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가을 정국에서 이런 야권 재편과 통합을 통해서 그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야권 재편과 통합에 대해서 혹시 안철수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하고 친한 의원들의 좀 반응은 체크를 해보셨어요? 네,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 분위기 자체는 이런 야권 재편과 통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의 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 자신도 지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선거에서 지고 또 그 위상이 많이 약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조건은 오히려 안철수 대표를 지금 호명해내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본인이 살려서 사실 이 야권 자체 이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확장성 문제를 본인이 그 일정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약간 공학적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부터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통합을 통한 혁신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구상이 실현이 된다면 황교안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망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그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 다 언론이 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의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바로 통합 직후에 총선 공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통합 직후에 바로 분열, 갈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그 문제죠. 그것도 장애물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데 이 각각 정당을 달리해서 바깥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는 이분들 누구도 다음 대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링에 올라가서 서로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본인의 가능성들도 다 높이는 것이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사 또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많은 그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걸 지분 나눠 먹기식의 통합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공천 시스템의 혁신.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런 공천
시스템에 대한 합의 예.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그 지사를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원희룡 지사에게 러브콜을 이미 보낸 상태인데요. 어떻게 전망해서 원희룡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지금 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자체가 이 원래 안철수계와 유승민 걔가 가장 큰 대주주들이고 그렇죠. 예. 그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대표라 그러지만 실제로 정치적 그 입지가 확보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무슨 그런 통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